안녕하세요, 파란북입니다. 최근 차기 대선 주자가 해리스로 교체되었고 트럼프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주목받으며 K배터리의 위협이 된다는 증권가를 비롯한 언론사들의 공포 분위기 조장이 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손대인 소장님께서 읽어보라고 하셨던 지정학적 알파 책을 통해서 지정학적으로 트럼프가 정말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에 그토록 심각한 위협인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핵심을 압축하여 깔끔하게 전달드리는 만큼 많은 개인 유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르코 파픽의 제약 프레임워크의 관점에서 트럼프 당선은 K배터리와 미국 전기차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전기차 산업을 죽일 동기, 그러니까 선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선호가 있다고 한들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지 못한 그의 첫 번째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제약이 족쇄가 되어 쉽게 IRA 법안을 뒤집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검토해볼 이 지정학적 알파라는 것은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플러스 알파를 제공해주는 지정학적 요소를 의미합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제약 프레임워크라는 개념은 한 번의 이야기가 대단히 난해하지만 우리가 복잡하고도 변칙적인 국제 정세를 깔끔하게 이해하는데 꽤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경험적으로 검증된 실제의 현실적인 제약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사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정치인의 의사결정은 현실적이고 진단 가능한 제약에 의해 갇히게 되며 정치인 개인의 선호가 어떻게 되든 간에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아무리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물이라 한들 제약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현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한다면 그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알파 책의 저자인 마르코 파픽은 고객들이 엄청난 항의를 할 정도의 미래에 일어날 결과들을 점성술의 대가처럼 수차례 적중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가 대단히 용한 점쟁이라기보다는 제약 프레임워크를 정확하게 진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그는 IRA를 폐지하고 전기차 정책을 폐기 이후 내연기관차로 선회한다 라는 이 명제에 대해 진단 가능한 제약을 기반으로 검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책을 읽으며 실천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부분은 중위투표자 이론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진단이 불가능한 트럼프라는 개인의 선호는 배제하고 현실적인 제약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저자는 중위투표자 이론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위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데이터를 전수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상 중위투표자 이론은 투자에 있어 굉장히 유용하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먼저 이 이론에 따르면 정치인은 현 시점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중위투표자의 의견을 확인한 후 이를 기반으로 반대편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정치 자본입니다. 중위투표자들의 의견과 대립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정치 자본을 깎아먹는 행동입니다. 정치 자본이 모두 거덜난 정치인은 결국 그 정치적 입지를 잃게 되고 정권을 잃게 됩니다. 특히나 미국의 경우는 상하원으로 나뉘어져 한국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는 의회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50개 주의 지방 권력이 한국보다 훨씬 강력해서 일정 부분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대통령이 트럼프라고 한다고 해도 중위투표자를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인 정책 집행을 남발할 경우 그 외의 선거에서 공화당은 참패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물이라 한들 그도 결국 정치인일 뿐이며 정치 자본이라는 유무형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게다가 중위투표자에 의한 제약은 심지어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강력하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이 합중국의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의 의사를 정책 결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이는 진단 가능한 제약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이민자 문제 그리고 다극화되는 국제 정세에서 국제 보안관 노릇을 지속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의 최종 기착점으로 달러 본위제 패권국가 미국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문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트럼프도 이 문제들을 연설에서 언급하는 빈도가 작고 특히나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날카로운 입장을 고수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내 중위투표자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은 대체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결과로 이민자들에 의해 세워진 자유미국의 이미지와는 대조적입니다. 저자도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미국은 과거와 많이 다릅니다. 또한 세계의 경찰 역할에 대해서도 다수의 미국인들은 국제 분쟁에 개입하여 미국 청년들이 희생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 미군의 지원을 묻는 설문에 대한 미국인들의 응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 달리오의 원칙에 나오는 바와 같이 미국인들은 패권국가의 입지를 중국 등의 나라에 빼앗기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권 도전국이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산지 중국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갖는 반중 정서는 제가 취합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73%, 2021년 약 80% 정도이고 2022년에는 82%입니다. 이렇게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미국의 중위투표자들은 이민자들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며 국제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패권국가의 입지는 더욱 강력해지기를 원하며 중국에는 과할 정도로 적개심을 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트럼프의 선호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인 트럼프의 선호 자체는 제약 프레임워크에서 중요한 바는 전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럼프는 정치 자본의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정치인이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선호로 폐지하려고 했던 오바마의 메디케어를 없애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은 현재의 제약들을 진단함에 있어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래도 하도 언론사들이 정치인 개인의 선호에 대해 떠들어대니까 짧게만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집권기의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최근 폭탄 관세에 대한 언급으로 볼 때 분명히 반중에 대한 선호를 가진 것은 확실합니다. 반중 감정은 중위 투표자를 겨냥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과거 재임기부터 보인 행적에서 그의 반중 선호는 쉽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인들의 감정선과 일치하는 선호로 앞으로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된다면 1기 트럼프 집권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 견제는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의 이슈에 대해서도 중위 투표자들의 선호와 대체로 거의 유사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위 투표자의 선호와 정확히 일치하는 트럼프의 포지션을 검토해볼 때에도 정치인이 결코 제약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반대로 바이든과 민주당은 중위 투표자들의 의견과 대치되는 정책을 내놓거나 강행함으로써 정치 자본을 깎아먹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제약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정치인 개인의 선호는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론적 토대에 대해서는 모두 설명을 드렸으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의 개인적 선호보다는 트럼프는 정치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 집중을 합니다. 미국 전기차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을 없애는 정책은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공화당 텃밭 미시간, 켄터키, 테네시 주에서 그의 정치 자본을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블로그에서도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역들은 대한민국 배터리 기업들이 404GWh 규모의 배터리 생산을 준비 중인 지역들입니다. 2023년 약 1년 동안의 비중국 글로벌 배터리 사용량이 282.9GWh라는 데이터에 비추어 볼 때 404GWh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생산 설비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창출되는 고용 증진, 인프라 확충, 경제 진작 등의 이익은 천문학적입니다. 게다가 이 지역들은 그저 그런 소도시가 아니고 대권의 판도를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로 거론되는 지역들입니다. 이 판을 엎어버린다는 것은 그의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동이고 이는 저자가 말하는 제약 프레임워크 개념 하에서 절대 불가능한 정책입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최근까지도 중국산 제화에 대해 100%가 넘는 관세 역시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결코 중국의 우호적인 법안을 내놓을 인물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IRA 법안을 폐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양인데 단언컨대 불가능합니다. 중위 투표자의 의견 그리고 트럼프의 선호와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더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한심한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는 내연기관차로 회귀한다는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차라리 K배터리를 깎아내리고 주가를 내려서 기관들에게 예쁨을 받을 작정이라면 기자님들은 차라리 이쪽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IRA 폐지는 너무 한심한 주장이니 말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내연기관차로 인해 전기차 시장이 폭삭 망한다는 주장도 결국 한심한 주장인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우선 이전에 말씀드린 파리 기후협약은 법적인 제약이며 이는 구속력이 매우 약합니다. 유럽연합에서의 합의이며 이 자체에 대해서는 좀 신경이 쓰일 수도 있겠지만 유의미한 제약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과연 다수의 미국인들이 전기차 전환에 부정적인지를 파악해보겠습니다. 국내 언론사들은 이 약물고의 통계를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은 이 데이터를 보수 유권자 61%가 전기차 구매에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역시나 보고 싶은 자료만 취합한 결과치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내연기관차에 적대적이지는 않지만 그들은 전기차에 대해 66% 호의적입니다. 진보적 유권자 내에서 66%가 전기차에 호의적이라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데이터이고 입맛대로 부정적인 정보만 모은다면 필연적으로 왜곡이 발생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전기차를 폐지한다는 것은 유권자의 절반가량인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반감을 사는 정책입니다. 미국인의 절반인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조사에서 나타난 66%는 강력한 전기차 잠재 수요 고객입니다. 결코 우리나라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수요가 없는 산업이 아닙니다. 또한 통계에 나타난 보수 유권자들이 전기차 구매에 부정적이라는 것이 곧 미국 전기차 산업을 없애라는 뜻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해석해서도 안됩니다. 전기차 구매에 회의적인 보수 유권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멀쩡하게 성장하는 미국산 전기차 생산을 중단하라는 뜻으로 전기차 구매에 회의적이라고 응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기차 구매에 회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이 꼽은 주요한 이유들은 충전 인프라 부족, 주행거리, 가격들이 그 이유인데 이 문제들은 K배터리 업체들이 향후에 모두 조만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전기차 구매에 호의적인 비율은 길게 본다면 결국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주요한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나면 전기차 산업은 바이든 행정부와 같이 전환을 강제할 필요성 자체도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자동차 회사가 부담하는 전기차 이행 강제금을 없애겠다고 한 적은 있지만 보조금을 폐기하고 전기차 산업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지 않을 가능성은 분명 존재하지만 기자들의 허위 뉴스들과 같이 보조금을 완전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지금과 같은 패권국가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이 세 개 산업은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성숙 단계에 이른 전기차 산업에 비교할 때 미국 전기차는 지금 아직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작은 상황이며 트럼프도 불법 이민자 문제와 엮어서 값싼 중국산 전기차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게 자국 전기차 산업은 향후 또 다가오는 2030년대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산업이며 이는 패권국가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국 현지에서는 당연히 인지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전기차 산업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트럼프가 요청한 선거 자금을 석유 회사들이 트럼프 선거 캠프에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가 정유 회사들과 모종의 이해관계가 있다면 내연기관차를 폐기하고 급진적 전기차 정책을 강제하지 않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핵심은 내연기관차 금지를 딜레이하겠다는 것이며,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는 흑백 논리로 내연기관차 폐기를 서두르지 않는다고 전기차 산업이 망하는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작년 파업 때 전미 자동차 노조의 잠정 합의문의 주된 골자도 전기차 생산 라인을 더 늘리고 전원에 박차를 가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하자면 배터리 산업의 중심지인 주들은 트럼프의 핵심적인 정치 자본을 구성하는 지역들이고 스윙 스테이트로 분류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구들입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중위 투표자들의 의견에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은 지난 트럼프 임기 때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차 산업은 반드시 잡아야 하는 산업인 만큼 급진적인 전기차 강행은 없더라도 전기차 보조금을 철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국 배터리 산업을 짓밟을 동기도 없으며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강력한 제약이 걸려있는 것이 그 이유이며, 현 시점 우리는 이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라는 인물의 개인적인 선호도 전기차 정책의 폐기와는 거리가 멀고, 다만 이행강제금을 없애는 조치로 급진적인 전기차 강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제약에 따라 정치인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제약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선호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지만 일단 트럼프의 선호 역시 전기차 폐지는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트럼프의 선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어떤 발언을 하는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전혀 없겠습니다. 게다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사람들은 주로 보수적인 미국의 유권자들이며, 민주당 지지자들은 전기차에 대단히 호의적입니다.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겠다는 이유들 역시 주행거리, 충전 인프라 부족, 가격 등의 이유인데, 이 문제들은 향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모두 잡아나갈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리스크에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엉터리 기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의 호들갑으로 인해 한국 시장 내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투심이 공포에 잠식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트럼프 당선은 K배터리의 아주 호재는 아니겠으나 그들 말처럼 이토록 악재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그렇게 리스크 요인도 아니지만 바이든 대통령에서 카멜라 헬리스로 후보 교체가 이루어졌고, 지금 대선 국면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만큼 치열한 양상입니다. 일부 조사에서는 해리스가 트럼프를 앞서는 결과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당장 트럼프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피셜과 거짓 정보가 줄을 이룬 한국 기자들의 엉터리 기사들을 믿고 속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꽤 길어졌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 구독과 좋아요, 더해서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오늘처럼 제 최신 자료들을 무료로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앞으로도 저는 지금과 같이 개인주주 여러분들 위해 올바른 정보를 열심히 전달하는 컨텐츠 제작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